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는 생각으로 말을 떼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새해 예산안 설명을 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728조 원 규모고요. 이 대통령이 AI 투자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28차례 AI를 그렇죠. 발언하신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먼저 내년 예산에 대한 평가부터 해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전환 혹은 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내수를 살려서 이제 민생을 회복하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제 AI 산업의 경쟁력,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제 이 두 개가 큰 당면 과제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첫째 이제 침체 국면을 이제 조기 탈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기조 이걸 이번에 명백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민생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그런데 정작 세수 결손을 또 그대로 또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놓친 그런 꼴이었는데 그런 모습과는 좀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부가 이제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특히 이제 AI 3대 강국으로 이제 대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10조 1,000억이라고 하는 사실 엄청난 금액의 AI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시정연설 중에 조금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냈고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 이 말에 이제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여러 가지 그 압축적인 내용이 좀 들어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AI 대전환 이런 큰 틀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번드르르한 말만 했지 이런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고 국가 살림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일체 빠졌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얘기는 번드르르하게 할 수 있지만 국가 살림을 책임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소위 집에서도 가게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지. 벌이는 얼마 안 되면서 야 뭐 얘기해 뭐 다 보내줄게, 해외여행도 다 보내주고 뭐 차도 큰 거 사고 집도 큰 거 사고 이렇게 큰 소리만 치는 거 하고 실제로 내년도 벌이가 얼마고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적자 국채 발행 규모 110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적자 예산을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말잔치 빚잔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작년도 아니네요. 올해 제가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할 때 네. 저의 첫 번째 질문이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냐라고 얘기했는데 600조 원 대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 후반대를 육박해서 50%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임무인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20-30%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가지고 온 예산안대로라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AI에 들어가는 10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의 포장지를 두르고 사실은 그냥 국민의 혈세를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뿌리는 그런 예산을 숨겨놓고서 이런 식으로 빚잔치를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 완전히 그 짐을 넘기는 그런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적자성 채무가 2029조 원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10조 이 채권 발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 1인당 2,060만 원. 그러니까 내년에 태어나는 애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2,060만 원 그냥 그러니까 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AI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 쿠폰, 지역 화폐, 농촌 기술, 농촌 기본소득 등 해서 그냥 내년 지방선거 생각한 이제 뿌리기 있고
재정 건전성 어떻게 동고해 오겠다는 얘기는 일체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제가 권 의원님께 좀 반론하실 시간 드리고 예, 다음으로 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이야기 하면 이게 네. 뭐 듣는 분들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큰 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기제로 현재 이 침체 국면을 탈피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그 재정 기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27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불효불급한 곳에는 예산을 줄이고 네네. 정말 필요한 곳, 시급한 곳에서는 예산을 늘린다라고 하는 취지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필요 없는 예산 줄인다고 해놓고선 작년에 본예산 때 대통령실하고 뭐 검찰, 경찰 특수활동비 다 없앴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추경으로 그거 먼저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게 필요 없는 예산이라서 깎고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게 필요한 예산이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그게 이중적인 이 게 예산의 이중적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같은 해에 당신들이 대통령 안 하고 있을 때는 영원으로 만들고 당선되자마자 그거 100% 복귀시키고 그 같은 해에 표면적인 이야기죠. 예. 그런 아니요. 식으로 하는 게 이중적인 증빙을 겁니다. 하면 증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복원시켜 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그게 보십시오. 근원적으로 틀린 이야기죠. 자, 근원적으로 틀리죠. 그러면은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래서 총무비서관 불러내서 국정감사에서 이런 재정과 인사 관련된 얘기 듣겠다고 하니까 역대 모든 총무비서관 다 나왔는데 안 내보내잖아요. 증빙은 커녕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 발행 110조, 27조 깎으면 뭐 합니까? 빚을 110조나 그 내는데 증빙을 내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결산할 때 증빙을 내는 거잖아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거 네. 결산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예. 네. 지금 예산 얘기 앞서 모두에서 뜨거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많이 덥습니다. 근데 하여간 국민 세금 아껴야죠. 잘 살아야죠. 아유, 삶이. 그럼요. 물론이죠. 네. 예. 괜히 혈세란 말이 있겠습니까? 네. 어제 근데 이제 시정 연설을 국민의힘에서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단어가 강도가 셌어요.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김 의원님? 일단 예산과 관련돼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에이펙 기간 중간에 정쟁하지 말고 여야가 같이 힘을 합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저희가 무리를 일으킨 적은 없었고요. 잘 아시지만 뭐 추미애 위원장이나 최민희 위원장 등의 정쟁을 일으킨 거는 그쪽이었습니다. 저희는 협조를 잘 했습니다. 그랬는데 끝나자마자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에이펙에서 화백 정신 얘기를 했더라고요. 협치.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 직접 나오셔서 예산 관련된 시정 연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예산 관련해서 따질 게 많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국회 출석 딱 결정되자마자 제1야당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됐던 선거법 바로 조사, 불구속 수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당대표 역할을 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똑같이 하는 의례적인 명절 인사를 가지고 역시 선거법 조사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궁극적으로 제1야당에 대해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대선 후보를 손댐으로써 우리 당 전체를 흔드는 행위를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야당에 대한 존중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판결만 해줘도 문제가 없을 텐데 본인들은 뻔히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되고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 나오고 해도 바로 들고 나와서 재판 중지하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하고 검찰 조사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누가 알겠느냐. 그동안 수도 없는 피켓 시위를 해도 그냥 또 여러 일 중에 하나겠거니 국민들이 생각해서는 우리가 못 알리겠구나. 그래서 네. 조금 강도 높게 어제 비판의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네.
권지승 의원님. 뭐 그런 이거 막말을 하게 된 것은 뭐 최근에 에이펙 성과라든가 또 시정연설에 담긴 어떤 예산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깎아내리고자 하는 정치 공세 차원에서 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런 이야기는 그 자체로서 이 대선에 대한 불복행위죠. 대선에 대한 불복행위고 동시에 지금 뭐 추경호 의원 이야기도 있었지만 추경호 의원에 대한 그 이제 영장 청구를 이유로 들어서 보이콧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누가 보더라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혐의가 짙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 옹호를 하거나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당 전체가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를 아마 그 당에 직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도 같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고 네네. 또 용서를 구할 부분은 구하는 것 그게 당 전체로서도 이득이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 원내대표가 이제 불체포 추 전 원내대표시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의사와 관련 없이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그렇습니다. 게 이거는 헌법적 네. 예, 권한이라 버릴 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은 네네. 22대 국회 들어오면서 네.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네네.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당개혁 1호가 불체포 특권 등 특권 폐기였는데 그거를 1호 개혁안으로 내세우고서도 본인들이 지키지 않은 당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지키겠다. 당당하게 어떤 조사든 나가서 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구속영장 청구안에서의 이 모순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만큼 그냥 서둘러서 진짜 마지막 이 발악이라고까지 표현한 의원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직권남용죄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도 권리를 방해받은 사람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되니까 어제 이 구속영장에는 그 직권남용을 뺐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 계엄은 저희는 명백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윤 전 대통령하고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면 역시 영장 청구안에 이 공범에 대한 적시가 있어야 되는데 공범 관계에 대한 적시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동안은 표결 방해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저희가 107명 이름으로 우리 누구도 표결 방해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검찰도 그 전부터 그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표결 방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표결 장애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본인들이 수사를 하면서 그동안 했던 말을 이 구속영장에 하나도 적시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될지언정 법원에서 기각될지언정 우리 특검은 이렇게 할 일 해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냥 명분 없이 이렇게 일단 지르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권지승 의원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최근 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각이나 이런 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수사할 때 예. 검찰, 뭐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한 몸이 돼서 수사를 했던 그것을 똑같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뭐 특검이 하는 그 지금의 이 그 수사에 대해 가지고 네. 마치 뭐 대통령실이나 법무부하고 편을 짜서 서로 내통하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일부러 그렇게 그 규정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저걸 말씀드려 볼까요? 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체포 동의안 그 요구하는 그 취지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 1차, 2차 두 번 있었는데요. 1차 때 7,400여 글자. 그리고 2차 때는 9,600여 거의 만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저번에 한번 그 권성동 네, 네. 의원 관련해서 그 설명을 한 경우가 있죠. 그때는 7문장에 700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망신시키기 위해서 정말 정치적 작전을 짜고 하는지 이것만 봐도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나 일방적 규정은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 말씀드린 사례를 보면요.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님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같은 당 안에서도 찬성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는 소수당이었었고요. 민주당의 찬성이 아주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두 번째는 그다음에 특검과 관련해서는 각 정부가 1호 법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1호 법안 뭐가 내는지가 이제 그 국정 철학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정권 잡자마자 1호 법안이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3대 특검안을 통과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특검의 수사를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검찰은 사건에 대해서 어느 검사가 맡으라고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특검은 말 그대로 지금 여당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누가 특검을 진행할지를 딱 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수사에 관여하는지를 넘어서서라도 굉장히 정권의 생각과 밀착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참 뭐 말이 끝이 없는데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네. 중간에 정권을 잃게 된 그 계기가 비상계엄과 또 그게 그 내란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게 이번 대통령 선거의 민심의 뜻이고 또 그것을 그 민심을 받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1호 법안으로 통과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둑이 재발절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정쟁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이펙 이제 계기 때 관세 협상 타결이 되면서 후속 조치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전망들이 오가고 있는데 앞서 구인철 경제부총리와의 그 대담에서도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지금 정부 쪽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지금 맞서고 있고요. 자, 일단 특별법으로 제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먼저 권 의원님 먼저 설명해 주시고 또 김 의원님 말씀 듣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예. 핵심이 되는데 만약에 2천억 달러를 그냥 한 방에 그 미국이 최초에 요구했던 것처럼 예, 2천억 달러 이상을 한 번에 다 뭐 1년 안에라든가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야 한다. 현금으로 그것도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진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고 외환시장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비준도 필요하고 좀 많은 토론이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에 걸쳐서 매년 200억 달러씩 그 정도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견딜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민에 대해서 이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 이제 정부 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조약이 아니고 MOU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한미 협상 관련해서 팩트시트가 정확하게 나오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쓴다면 저는 뭐 비준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식으로만 보면은 특별법을 만드는 자체가 국회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뭐 조금 넓게 그런 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하나 국회 비준을 받으나 똑같이 본인들 마음대로 통과는 시키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준 절차는 밟지 않고 그냥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까요? 좀 전에 권칠승 의원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명확하게 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안 내용과 달리 국회에 제출돼야 되는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즉 국민에게 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뭐냐면은 이 통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돈을 3,500억 달러든 6천억 달러든 이렇게 나가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결과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소위 기업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겠다라는 건지 정부에서 나오겠다라는 건지,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계속 말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지 빌려주겠다라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이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에 일으키는 영향에 대한 보완이 또 같이 보고서에 첨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국내에 투자될 돈이 미국에 나감으로써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냐.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마음대로 비준이든 특별법이든 가져가야 되겠지만 이런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냥 미국이랑 그냥 뭐 돈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구체적으로 헌법에 규정한 내용을 내놓지 못합니까? 이거 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투명한 그 내용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데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분명히 네. 그렇게 또 정부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대정부 질문 때 총리한테도 네, 네. 한치의 숨김도 없이 국민들한테 밝혀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투명하게 밝혀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네. 그 책무를 가지고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또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든 행위가 다 재정 부담을 주죠. 근데 헌법에도 보면 중대한 재정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는 과정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진 외환 보유고 대비 엄청난 비율, 그리고 우리나라 GDP 대비 무리한 투자인데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중대하죠. 그런데 1년에 200억 달러 이하 근데 10년간에 그냥 걸쳐서 1년만 하는 것이기 하고 마는 때문에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년이죠. 큰 돈에 대한 이미 담보를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중대하죠. 네. 그러니까 뭐 중대하다는 판단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 네. 국회에서 별도로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봅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금 다 부담이 되는 네. 그런 내용이라서 뭐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것만은 뭐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 이름도 바뀔 뻔했지만 어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이 철회됐습니다. 자, 권 의원님께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격 철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언론이 너무 앞서갔던 걸까요? 네.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원래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를 한 것이죠. 그 전에 이제 뭐 법사위까지 통과를 됐는데 그렇죠. 그때도 6월달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네. 이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한 것이죠. 네. 그렇게 했고 네네. 제가 이제 법사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예. 이번에 국정감사할 때 뭐 내내 이거를 물었다는 거예요. 법원들한테 재판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네. 계속했고 이제 마침내 고등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장이 약간 좀 뭐 동조까지는 아니지만 여지를 주는 발언을 네. 하게 되니까 또 크게 또 뉴스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법사위원들끼리는 이런 소모적인 정쟁을 이제 종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원의 헌법에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법률을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뭐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고 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죠.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법률을 만들어서 마치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법률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정쟁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겉으로는 재판중지법을 뭐 국정안정법이니 헌법소법이니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범죄 피의자 보호법이라는 게 또는 유죄 확신법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법사위 통과되고 다른 방패막이가 있으니까 멈춰줬었는데 대장동
1심에서 대장동 관련 사건자들 전원 유죄 판결 나니까 뜨거라 한 거죠. 만약에 정말 마음속 깊이 이재명 대통령은 무관하다라고 믿었다면 지금까지 만든 이런 방패막으로도 그냥 어느 정도 시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당이 나서서 대통령의 무죄를 못 믿겠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죠. 나 이거 아니라도 충분히 방패막 만들어뒀는데 당신들이 나 못 믿는다는 거 너무 확 드러낸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그 대통령실은 이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시 정지시켜준 거죠. 네네. 지금 다른 이슈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얘기해서 대장동 이슈를 더 키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 재판중지법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부결을 시키든지 네. 폐기를 시키든지 철회를 하든지 해야 되죠. 자기가 낸 법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철회 절차가 있고요. 네네. 또는 그냥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니까 부결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내는 그대로 두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대장동하고 너무 연결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좀 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 중에 대장동 1심 판결 언급을 좀 하셔서요. 자, 판결문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이 해석이 또 양당 간에 완전히 달라서요. 네. 판결문을 꼼꼼하게 보면 해석이 달리 될 여지가 없습니다. 네.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했어요. 성남시장이 몰랐다. 이 사건에서 처벌받는 사람들의 그 행위들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뇌부의 판단 이런 이야기를 또 엄청 하더라고요. 수뇌부 당연히 판단을 하죠. 그렇지만 그런 지금 그 처벌받은 사람들, 네. 그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과 민간업자들의 관계들을 그 모르는 상태에서도 당연히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엮어서 마치 알면서 그런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 범죄의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네. 김 의원님. 별도 재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700여 페이지에 되는 1심 판결문에 390차례나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지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이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부분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남시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자들은 7천억 정도 벌어갔지만 네. 성남시에 끼친 피해는 명백한데 이 부분이 재판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알겠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손해는 국민이 봤다라는 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과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날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